30대 중반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0대 중반에 은퇴를 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최소한 한 100배, 10억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은퇴 자금을 쓰자. 100배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주식에나 투자하면 안 되고 저는 반드시 주를 일정 비율 편입을 해야 되는. 손해볼 확률은 가장 적고 코스피가 뭐 하락을 하건 S&P 500이 하락을 하건 관계없이 주가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오른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성장주 패러다임이란 책을 집필하신 천백만 작가님이자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네네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천백만 TV라는 그 재테크 채널 운영하고 있는 그 천백만입니다. 제가 평소에 그 구조적 그 성장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저희 생각을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담은 책을 제가 요번에 성장주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냈습니다. 혹시 성장주, 이런 그 구조적 성장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그 원유 트레이딩 관련 일을 좀 했었고요. 벤처 캐피탈에서 그 자문역도 좀 했었고요. 얼마 전에 그 해외 그 사모펀드 한국 투자 관련 그 자문역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화 일 쪽도 살짝. 예, 사실 영화도 제가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예. 엄청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저는 이게 뭔가 하고 싶으면 또 하는 스타일이라 갖고 갑자기 또 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화를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7, 8편 예, 만들었고 제가 작품상도 한 4개 받았습니다. 4개 받았고 상도 많이 받았고. 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각각의 성과를 내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또 그런 노하우도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최근엔 또 투자 관련해서 되게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은 또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해서 사실 이제 영화를 더 이상 하기는 조금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영화는 거의 은퇴를 한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 쓰는 건 더 좋아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좀 데뷔를 하려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게 좀 필력이 좀 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성수 감독님이 서울의 봄 만드셔갖고 지금 한 1,000만 넘었을 것 같은데, 김성수 감독님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다 5-6살. 그래가지고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또 나이 먹어까지 하는데, 나는 너무 일찍 은퇴했나? 사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걷고 계신 길도 굉장히 또 성공적인 길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평가해 주시면, 예. 그래서 또 많은 분들도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는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의 그 주인공들을 다 이제 또 선별하고 이랬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또 대표님만의 영화의 길을 또 걷고 계신 게 아닌가. 예, 또 그렇게 보면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영화도 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이게 자금 쪽 관련해서 사실 원유 옛날에 SK 이노베이션 다니면서 사실 트레이딩 일도 많이 했었고요. 거기서 사실 이제 트레이딩이란 것들 자체를 사실 배웠고요. 그때 이제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사실 배웠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펀드 관련 자문역도 많이 했었고, 그랬으니까 사실 또 이런 자금 관련해서 이렇게 사고 판다든가 트레이딩을 한다든가 이런 일도 또 계속 어떻게든 갖다 연결이 돼갖고 해왔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표님 되게 꼭 한번 뵙고 싶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님 소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구조적 성장주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저는 또 이제 산업 기반한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산업 중에서도 구조적 성장 산업을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얘기를 나누면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얘기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구조적 성장주를 바라보는 대표님만의 시각을 또 배울 수도 있겠다. 또 이래서 좀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처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께서 왜 구조적 성장주를 특히나 또 좋아하시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듣고 싶네요. 예, 우선 저도 여기 수빈쌤 부자TV 구독자인데, 제가 이건 진짜로 하는 얘기인데 가장 신뢰하는 채널입니다. 진짜요? 예, 진짜로. 그래서 인사이트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저하고 좀 다른 점이 이제 보면은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게 일단 섹터의 구조적 성장, 섹터를 보시고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거를 조금 선호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바텀업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섹터는 섹터로 보되 섹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종목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성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구조적 성장주를 사실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손해볼 확률은 가장 적고 수익을 볼 확률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 저는 코스피가 뭐 하락을 하건 S&P 500이 하락을 하건 관계없이 주가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은 우량주라든가 뭐 배당주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구조적 성장주가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주로 가는 게 이제 사실 그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계속 좋아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비싸게 산다고 해도 언젠가 회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제가 산 가격이.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성장주는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사실 고민하기보다는 주가가 언제 오를까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애플입니다. 애플 주가인데 애플이 이제 2003년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제 보여준 구조적 성장주인데 2003년 이전에는 이제 수익률이 이제 1% 초반 여기서 이제 계속 헤매다가 2003년 이후로 이제 구조적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매출도 견고해지고 이제 이익도 늘어나면서 2003년부터 11년까지는 애플 그 순이익률이 1%에서 24%까지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 나갔고요. 연평균 매출 증가율도 평균 39%, 영업이익 증가율이 연평균 114%로 이제 급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주식을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1번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산 건데 물린 거죠. 물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1번이 지나서 더 올라가게 되고요. 누군가가 또 2번에서 샀으면 2번도 물린 건데 구조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또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것보다 더 올라가서 원금을 회복하게 되고 3번에서 샀다 그래도 3번에 샀다 해도 여기서는 또 물린 거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주가가 회복을 해서 이제 올라가고 사실 이런 게 이제 구조적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는 지금 당장 물렸다고 할지라도 회사가 계속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성장주들은 경제 여건이 안 좋아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식이 구조적 성장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내는 그런 눈이 중요한 거지. 뭐 거시경제의 지표라든가 국제정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구조적 성장주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이게 뭐 지수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뭐 언제쯤 지수가 바닥을 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건 불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 부회장께서 하신 말이 있는데요. 미시경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은 결국 거시경제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보다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안 좋아도 예를 들면 아이폰을 출시해서 구조적 성장을 하는 애플 주식이 오르지 않을 방법은 없다. 사실 이런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뭐 2008년에 리만 사태, 2015년에 뭐 그리스 국채위기, 16년에 브렉시트 이런 거 다 있었지만 애플은 그냥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주식 투자라는 게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이런 마인드이긴 하거든요.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리 경제 시황을 잘 알아도 그걸 잘 알려면 선물을 사야지. 실질적으로 주식 기업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시황을 아는 거는 진짜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알기 위한 정도의 척도로 활용을 하는 거지. 이거를 막 진짜 내가 주식 투자의 공부를 100이라고 하면은 50 이상 소유할 필요가 있나? 확실히 그 시간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산업, 기업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되게 어떤 산업이 구조적 성장 산업인가, 어떤 기업이 구조적 성장주인가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대표님만이 보시는 구조적 성장주의 그런 특징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혹시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결국은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대개 한 최대 20%뭐 이렇게 사실 증가하면은 결국은 충분한 성장주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대개 그 구조적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그래도 섹터 자체가 성장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뭐 AI라든가 최근에 보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구조적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섹터가 성장하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섹터 안에서 기왕이면 1등 기업이면 좋겠죠. 사실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쟁 강도입니다. 어떤 산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해도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면 이거는 구조적 성장주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혁신 산업이 처음에 생기게 되면 그 혁신 산업에서는 굉장히 경쟁 강도가 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인터넷 자체가 보면 구조적 성장 섹터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990년대에 딱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속한 1등 기업이다. 그러면 그게 구조적 성장주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인터넷을 보면 처음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다우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뭐 네이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야후 코리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코스도 있었고, 엠파스도 있었고, 뭐 또 조그맣지만 알타비스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간 굉장히 그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많은 업체들이 뛰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너무나 경쟁이 심해지고, 그럼 치킨 게임이 사실 거의 불가피하거든요. 생기거든요. 그럼 치킨 게임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기업이 망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심하게 되니까 마진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초창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뛰어들면 결국 노하우라든가 어떤 기술의 축적이라든가 이런 게 그 기업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1등이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다음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압도적 1등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데 네이버가 결국 다음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이메일의 과금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시점부터 다음이 좀 다운 트렌드가 됐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이제 네이버가 지식인을 내놓으면서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됐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네이버가 이 상태에서 그런 실수를 네이버가 저질렀다고 해서 1등이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실수 한두 개 가지고 이제 1등이 바뀌어버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초창기에는 경쟁도 심하지만 또 경영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기업이 순위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막 경쟁을 하다가 네이버가 이제 1등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에 네이버 자체가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 강도, 사실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구조적 성장주를 찾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좀 꼭지에 물리면 단기적으로 막 물리니까 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좀 모르겠다. 그리고 마냥 구조적 성장주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천년 만년 계속 성장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또 언젠가는 주식이라는 게 사기도 하지만 팔기도 해야 되는데,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구조적 성장주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사고 팔 수 있을 만한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는 또 다른 주식하고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이 다른데요. 어쨌든 성장주는 성장률이 이론적으로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매수 시점이고,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매도 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이제 하키 스틱이라고 있는데, 하키 스틱이 이렇게 쭉 가다가 변곡점이 지나면서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임계점이라고 보면, 어떤 임계점이 오면 이제 그 매출하고 이익이 급증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키스틱이 이렇게 구부러지기 전, 바로 요 성장성이 폭발하기 전에 이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주식을 이제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항상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뭐 오른 다음에 막 보면은 사실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매도 타이밍인데, 성장주는 그 이익이 증가해도 성장률이 꺾이면 주식을 매도하는 게
뭐 정석이라는 건 다들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 매도 타이밍은 이제 이익이 줄어들 때가 아니고 이제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TNG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 배당주인데 이익이 10배가 늘었다. 그럼 주가가 오르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10배가 오르면 사람들이 배당을 많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고 그래서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데 자, 그럼 성장주는 이익이 10배가 올랐다. 그럼 주가가 오를까요? 그거는 모른다. 예,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이익이 느는데 주가가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그러니까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내가 네이버 증권에서 갖고 온 건데요. 자, 2022년 기준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PER이 149고요. 삼성전자가 8.8배 이렇게 네이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성장성이 2차 전지가 이제 크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2차 전지 그 PER을 확 높여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영원히 이제 뭐 이렇게 그 성장을 하는 섹터가 아니고 이제 일정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성장성이 둔화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모든 산업이 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만약에 둔화되는데 그게 뭐 5년 후가 됐든 7년 후가 됐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LG에너지 솔루션에 부여된 PER을 낮출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모든 산업에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뭐 옛날에 반도체도 그랬고 인터넷도 그랬고 모든 혁신 산업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럼 5년이 흘러서 2차 전지 성장성이 둔화됐다 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그냥 PER을 삼성전자만큼 부여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8.8배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도 부여를 한다. 근데 자 2022년에 보니까는 이게 순이익이 7,800억 원이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근데 이 5년 동안 LG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10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7,800억 원에서 7조 8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제 10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오를까요? 순이익이 10배가 올랐으니까. 아닙니다. 주가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투자자가 PER을 삼성전자만큼 낮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그러니까 이익은 10배가 올랐는데 PER은 17분의 1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로 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10배가 늘어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성장성이 둔화된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들이 적용 PER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장주의 매도 타이밍은 이익이 줄어드는 때가 아니고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 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이익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성장률이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떨어지느냐. 예, 그러니까 결국 성장률에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장주 투자가 힘든 게 성장률이 약간만 둔화되는 낌새만 보이면 그냥 확 낮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그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이게 성장주들은 특히나 또 어떤 종목들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네. 심지어는 적자인데 네. 앞으로 어마무시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네.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주가 같은 네. 경우에. 지금에 따지면 뭐 로봇주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 분명 많은 분들이 이 펀더멘탈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당장 뭐 실체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이런 거 어떻게 사 하는데 주가는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네. 이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본질이 뭔지를 딱 생각해 보면요. 저 주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미래가치 반영입니다. 미래가치 반영을 하는 거는 결국은 성장주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하면은 그 항상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산업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합당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똑같이 지금 100원을 벌어도, 1년 후에 1,000원을 버는 회사와 1년 후에 그대로 100원을 버는 회사는 분명히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2년 후에 1,000원을 버는 회사하고 지금 2년 후에도 100원을 버는 회사는 당연히 다르고, 그러니까 미래가 훨씬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당연히 현재와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그 가치를 인정해 주냐, 사실 이거의 문제지, 그걸 가치를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거를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한 3년 후라고 해도
3년 후에 이게 이익이 10배가 될 게 100% 확실하다. 그럼 그거를 제대로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1% 확률밖에 없다 그러면 훨씬 조금만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의 이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이게 구조적 성장주가 좋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어떤 게 구조적 성장주가 있는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혹시 특별히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구조적 성장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주들이 뭐 있긴 한데 이제 사실 뭐 종목을 딱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려본 이제 차트인데 그 혁신 산업이 딱 생겨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좀 신기해하고 야 이거 성장성 크겠다 막 이렇게 해서 매료돼서 이제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무지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딱 하거든요. 그게 이제 1단계 상승입니다. 1번에서 2번까지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서 2번까지 상승할 때는 그 섹터에 속한 주식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이 막 나왔던 시절, 이 시절에는 인터넷 관련 주식이라면 뭐든지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로봇 같은 것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근데 이제 1단계 상승이라고 한 게 적은 게 아닙니다. 길게는 한 뭐 2, 3년씩 가기도 하고요. 5배, 10배 상승이 보통이고 또 만약에 대세 상승 시기다 그러면 100배씩 오르기도 하거든요. 1단계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90년대 말에 1년 내에 이제 150배가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새로운 기술을 제가 조금 이제 사가지고 10배를 먹고 팔았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잘 팔았다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또 15배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절대 올라가는 주식은 자기가 예단해서 이게 꼭대기라고 팔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느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거품 논란이 생기고 자 1단계 이렇게 쭉 올라가서 꼭대기 지점에 오면 2번 지점에 오면 이제 거품 논란이 생기면서 이제 또 치킨 게임도 벌어지고 아니면 또 너무 올랐다 싶으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때는 또 모든 기업들이 어느 정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에서 이제 D 지점까지 하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차츰 이제 승부가 어느 정도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 기업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인터넷의 1등 기업이라든가 뭐 지금으로 하면 로봇의 1등 기업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다음부터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등 기업은 이제 A로 쭉 올라가고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D부터는 이제 A로 올라가는 요게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인터넷이면 네이버 같은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이제 뭐 경쟁력을 어느 정도 상실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나가니까 B같이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이렇게 새로운 기술 이런 거는 이제 경쟁력을 상실해서 C같이 이제 쭉 주가가 하락하다가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현재는 1단계 상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로봇주가 다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단계 상승 중에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게 1단계 상승 꼭대기 이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와 있을 수도 있고 3분의 2 지점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품이 너무 꼈다고 생각이 들면은 다시 이제 로봇주가 다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경쟁력 있는 로봇주만 선별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로봇주 같은 경우에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뭐 이거 어차피 산업이 많이 발전하니까 로봇주가 뭐 한 10년 동안 묻어두면 어차피 많이 오를 거야.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구조적 성장주니까 투자하겠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현재는 뭐냐면 어떤 로봇주가 구조적 성장주일지를 아직 모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로봇을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주의 구조적 성장주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일단 로봇주가 어느 거가 1등이 됐는지 승부가 가려진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로봇주가 1등이다 하고 판단된 시점에 그 주식에 투자를 해야 저는 그게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게 그 글로벌 경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내수 경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덩치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주가 1등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2개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전 네이버. 네이버가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그
로봇 기술이 가장 발달돼 있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그 로봇공학과의 한재건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로봇 스타트업도 운영하시고 이제 한양대 로봇 그 교수이고 하시는데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로봇이 제일 발달한 회사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이버가 제일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몰랐네요. 네이버에 가면은 네이버가 건물 이름이 네이버 뭐 17 뭐 46인가 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 1700 뭐 몇 년도에 산업혁명이 나서 그걸 건물을 그렇게 졌나 그렇거든요. 거기서는 로봇하고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봇이 자기네 전용 엘리베이터로 스스로 이동도 하고요. 예를 들면 커피 좀 사와라 그러면 네이버가 가서 커피를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배달할 때는 네이버에는 그냥 사옥 앞에다가 그 배달하시는 분이 택배를 딱 갖다 놓으면 로봇이 가서 알아서 다 분류해서 다 배달을 해줍니다. 사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뒤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두 개는 회사가 등치가 일단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개인적으로는 1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글로벌하게는 저는 테슬라가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다시 빼셨네요. 두산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등치가 작고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글로벌 경쟁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두산 정도의 그 규모로는 삼성이나 네이버를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진짜 완전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네이버는 되게 좀 새로운 접근이었네요 오늘.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 그럽니다. 예. 네이버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 중에 또 유난히 로봇도 로봇인데 또 AI도 계속 적극적으로 막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AI도 제일 발달돼 있었고 사실은 자율주행도 제일 발달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네이버의 자율주행 팀을 전부 다 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계속 관심이 가는 게 뭔가 그 특별한 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뚜렷하게 있나라는 고민은 좀 들긴 하지만 냉정하게 AI만 봐더라도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로봇이나 AI나 특히나 나중에는 뭐 메타버스까지도 뭔가 주요 영역에 발을 잘 걸쳐놓은 느낌? 그 중에 하나만 좀 잭팟이 터지더라도 이 기업은 또 한 번의 또 구조적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들긴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저는 올해도 네이버는 그래도 좋게 보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로봇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네이버가 그걸 이렇게 막 홍보를 하거나 이거를 당장 지금 이걸 갖고 돈을 벌거나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이 안 알리는 건데 네이버 자체가 로봇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AI도 이걸로 사실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예를 들면 기업에다가 어떤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렇게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 많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저렴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그걸 사용할 거라고 하고 올해 이제 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웹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미국에서 상장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겠다 사실 이런 의지인데요. 결국은 그거가 제2의 마블로 육성을 하겠다. 사실 그런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올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 분석 많이 어려우시죠?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랑 함께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면 2024년 주도 산업이 보일 겁니다. 제가 준비한 한 보따리로 같이 산업 공부 해볼까요? 대표님께서 근데 이번에 또 집필하신 책에 네. 또 메인 키워드 주제가 100배 주식이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10배거 네. 많이 하면서 이제 10배 상승할 주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찾아보시는데 이 책에는 그를 뛰어넘는 100배 이런 키워드가 있어서 야 이게 100배가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 야 이거 하려면 또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바로 들던데 딱 100배 하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할 때 이제 제가
염두에 두는 층이 대개는 30대 중반을 염두에 두고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 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뭐 애도 키워야 되고 막 이래서 굉장히 하루하루 이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먼 훗날을 위해서 이게 뭐 이렇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뭐 맨날 뭐 이게 적금을 들고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저금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는 먼 훗날 미루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이게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느 순간 가보면 자기네가 50대 중반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가서는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책도 제가 이제 그래서 30대 중반 젊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30대 중반의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저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부담 없이, 부담은 좀 있지만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30대 중반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0대 중반에 은퇴를 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최소한 한 100배, 10억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은퇴 자금을 쓰자. 사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100배 주식을 100배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이거 돈 벌어서 무슨 좋은 차 사거나 뭐 명품 사거나 이런 거 절대 추구하지 않는다. 저는 항상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사실 이런 컨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제 이 100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런 개념이고요. 근데 20년에 100배 목표를 하려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매년 26% 복리를 올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어려운 거죠.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그 목표가 이제 100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딱 목표를 세우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자기가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뭐 100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앵커로 작용을 해서 우리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저 너무 목표가 높으면 그냥 가운데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현실적으로 그냥 잘 이루기 위한 목표, 뭐 7%, 8% 이런 걸 목표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제 높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불구하고 100배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주식에나 투자하면 안 되고, 저는 반드시 성장주를 일정 비율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회사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가치는 비교적 계산이 쉽고 그래서 반영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지금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또는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지금 PER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사이에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주가가 반영이 되기 쉬운데, 그래서 이제 가치주, 배당주 이런 것들은 초과 수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요.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대개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한 20% 딱 올랐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뭐 가치주라든가 뭐 배당주가 20% 올랐습니다. 그럼 야, 올랐네 하고서 팔고서 다른 거 살려 그러면 다른 것도 이미 20% 올라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래서 다른 거 딱 올라탔는데 지수가 떨어지면 이제 물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쵸. 대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미래 가치는 좀 다릅니다. 투자자들마다 다 미래는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고 밸리에이션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래의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딱 찾아냈는데, 실제로 그 주식이 나중에 미래에 높은 성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커다란 초과 수익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2023년에 뭐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30대 중반에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50대 중반에 100배를 만들어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자. 이게 이제 100배 주식인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식 하나만 딱 100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제 실질적인 투자금을 100배로. 예, 그래서 노후 준비를 좀 해보자. 예. 지금 뭐 국민연금이나 이 젊으신 분들 이런 거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그 생각해보면 제가 또 한창 공부에 전념하던 학창 시절에 저뿐만 아니라 좀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 주로 뭘 했냐면,
자기 딱 그 독서실 자리에 이렇게 서울대나 하버드 뭐 이런 딱 그 학교 그 딱 정문 이미지를 사진으로 딱 붙여놓고 내가 이 학교 가고만다 하면서 막 열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목표를 딱 잡아놓고 그래 내가 이게 100배를 불려본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노후를 위해 투자를 해나가는 거네요. 제가 이제 책에다 그 예를 하나 써놨는데, 제가 이제 책을 봤는데 어떤 뭐 50억 투자법인가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분이 원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책도 많이 읽으시고 하니까 이제 그 어려운 책을 읽다가 머리가 아프면 이제 아주 쉬운 책도 읽는데, 그게 이제 자기계발서라고 합니다. 쉬운 책을.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몇십 권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목표를 써놓고 잘 보이는데 붙여놓자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하고 말았는데 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신데 벤츠를 사자. 그래서 그걸 제가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학교에서 월급 받는 건 얼마 안 되니까 사실 벤츠를 사고는 싶었는데 포기하면서 지냈던 거죠. 벤츠를 사자는 걸 이제 딱 붙여놓으니까 맨날 그 자동차를 사진을 보면서 그걸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거를 사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는 방법을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후에 그 벤츠를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그 과정, 자기가 어떻게 해서 벤츠를 샀는지 그 과정을 또 책으로 써내셨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확실히 저도 느끼는 게 이게 확실한 목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 할수록 그거를 이루게끔 사람이 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쌓여서 어느 순간 그 내가 목표했던 바 근접하는 수준까지 어느 순간 또 가 있고 이런 걸 느끼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목표를 잡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씀 또 감사하고, 근데 또 많은 분들께서는 현재 시점에 그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비엠 이런 주식이 내 주식이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정말 야 이게 뭐 100배 주식에 진짜 큰 한 발자국 앞으로 내다 딱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쉬움을 또 표명하시면서 24년에는 내가 그런 주식을 또 하나 잡아보고 싶다 네. 이런 기대를 하시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보실 때 24년에 대한 올해 또 유망한 섹터나 또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저는 그 섹터는 뭐 딱 하나만 꼽자면 저는 무조건 AI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2024년도. 예. 근데 이제 AI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게 말이 AI인데 이게 범위가 계속 넓다 보니까 어느 AI가 부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3년 초에는 뭐 이게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챗 GPT 때문에 처음에 오픈 AI 이거가 부각되면서 이제 약간 그 순수 AI 쪽이 막 부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생성형 AI에 뭐 GPU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엔비디아가 또 부각이 됐다가, 그리고 AI 가속기에 필요한 그 또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갔다가, 그리고 또 가속기에 탑재되는 멀티레이어 보드 MLB가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투 페타시스가 또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AI 시작해서 이제 AI라는 걸로 해서 가지를 쳐가면 스코프이 계속 넓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2024년대도 이렇게 이제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건 저는 그 온디바이스하고 NPU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온디바이스 해가지고 2023년 말에 뭐 오픈 엣지, 뭐 퀄리타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NPU는 리노공업 뭐 신고가 갱신하고 이랬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오픈 엣지, 퀄리타스 뭐 이런 게 진짜 온 디바이스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뭐 리노공업도 진짜 NPU 수혜주인지는 이게 딱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투자자들이 저는 앞으로는 계속 이런 온 디바이스, NPU 수혜주들을 계속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떤 게 수혜주다고 이렇게 부각이 됐을 때 본인이 진짜 공부를 딱 해보시고 야 이건 진짜 수혜주다 생각하는 거, 사실 그거에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혜주다 증권사에서 보고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게 수혜주니까 사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주라고 해서 보면은 한 10% 수혜주가 있고요. 99% 수혜주가 있으면 10%짜리 수혜주는 사면 안 됩니다. 90%짜리 수혜주를 사야 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애플이 또 비전 프로를 이제 그
MR 헤드셋을 이제 1월 얼마 안 남았죠. 예, 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메타버스 테마가 이제 허무하게 없어져 버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전 프로가 또 아무래도 애플이 만들고 메타버스 안에서 또 생성형 AI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만약에 현실감이 진짜 높아진다.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의외로 메타버스가 이것 때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그러면 아마 메타버스가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대하는 거긴 한데 이제 2024년 초에는 또 그 민간 우주 기업 2곳이 이제 세계 최초 자리를 놓고서 달에 이제 무인 우주선을 보낸다 그럽니다. 아스트로보틱하고 인투이티브 머신이라는 데인데 이제 성공할 경우에는 1969년에 아폴로 11호인가요? 달 착륙 이후에 최초인 그 달에 착륙하는 민간 기업이 된다 그러고요. 이제 스페이스X하고 블루 오리진이 이제 우주 여행을 본격화하는데 스페이스X는 참고로 그냥 달나라까지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달나라까지 가는데 착륙은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데서 달의 표면을 보는 거고,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대기 끝이라고 하는 카르마선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푸른 지구를 바라보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티켓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2억 4천에서 3억 6천 사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유튜브에서 돈 벌어서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에 기대주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만 한 2천 원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저기 그 9월 30일에 테슬라 그 AI 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 로봇을 상용화를 시켜서 판매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2만 이내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당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5년 안에 상용화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제가 신경도 안 쓰는데 또 일론 머스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은 항상 마음속에서 이렇게 한번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그러면 5년 안에 상용화를 시키는데 $2만 그러면 나도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로봇은 그냥 먼 미래의 그냥 환상적인 어떤 거였다가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5년 안에 $2만? 그러면 현실로 딱 다가오는 느낌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먼 미래의 산업에서 현실 산업으로 다가온 겁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말 때문에 이게 2023년에 로봇이 좀 뜰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비슷한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프 베조스,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실 이런 우주 여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게 현실화를 시키면 이게 굉장히 먼 미래에 있다가 현실로 딱 다가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그러면 요거에 관한 관련주가 한번 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도 이제 2024년에 혁신 기술로 부각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1단계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제약바이오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AI 일단은 무조건 저는 AI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메타버스도 아까 말씀드렸었고 우주, 예, 우주항공, 자율주행, 마지막 제약바이오까지. 네.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IT 분야가 많네요. 아무래도 혁신 산업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혁신 산업이라고 하는 게 주로 IT 쪽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24년 유망 산업이 뭐가 될까 이러한 또 공부와 함께 최근에는 또 강의도 한번 찍었는데 거기에 대부분 포함된 게 좀 IT 섹터였긴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좋아 보였던 것도 AI였던 것 같고. 근데 AI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산업 자체는 확실히 너무나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유망 산업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이 될까? 맞습니다. 이 고민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2024년 상반기, 그러니까 1, 4분기에는 의외로 제약바이오 상승이 클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3월에 금리 인상이 이제 사실 거의 확정적인데 그 금리 인상 때까지는 그게 선반영해서 사실 가장 그 금리 인하에 민감한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4분기 때. 근데 제약바이오도 워낙 분야가 많잖아요. 예, 뭐 수없이 많죠. 그렇죠. 예. 근데 23년에는 유난히 또 의료 AI, 네. 뭐 신약 개발 AI 아니면은 또 비만 관련된 뭐 이런 섹터군이 유난히 좀 강했었는데 24년에 주목하고 계신 좀 섹터군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임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나 실적이 나거나 이런 기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같이 좀 너무 막연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좀 더 실체화를 좀 봐야 될 때는 거네요.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도 유난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워낙 지금까지 막 금리 인상이었다가 이런 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저하로 인해서 특히나 또 타 섹터들의 강세로 인해서 많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주식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 여전히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주식들 중에서 좀 잘 찾아보면 좋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대표님께서 워낙 좀 성장주를 좋아하시는데 이 성장주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또 어려워하시는 게 이게 가치주는 딱 명확하게 이 밸류에이션 측정이 쉬운데 성장주는 밸류에이션 측정이 좀 어렵다. 이게 당장 실적 안 나오는데도 밸류가 높은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실적이 좋은데도 밸류가 더 낮은 것도 있고 이게 도대체 성장주 입장에서 봤을 때 밸류가 싸다 비싸다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좀 모호하다 이런 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에 대한 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그 성장주는 일단 그 가치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책에서 이제 왜 설명을 한 건데요. 이게 한 제약사에 대해서 실제로 2개 증권사가 밸류에이션을 이제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A증권사, B증권사로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 요거 이제 계산 근거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냥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A증권사에서는 이게 이제 제약사거든요. 근데 중소형 제약사 평균 EV EBITDA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소형 제약사의 평균 EV EBITDA가 9.4다. 그래서 이 회사도 중소형 제약사니까 9.4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 B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했냐 하면 제약사 평균이 이제 PER이 12.3배니까 여기도 제약사니까 PER 12.3배를 적용해서 목표가를 산정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A 회사가 40% 점유율, B 회사가 40% 점유율, C 회사는 20% 점유율입니다. 근데 이 점유율이 계속 일정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았고 금년에도 똑같을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만약에 A라는 회사의 EV EBITDA가 10이다. 근데 그 B 회사 EV EBITDA가 5다. 그러면 이제 B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럼 B를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자,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회사가 A 회사가 40% 점유율이고 B 회사가 40% 점유율이고 C 회사가 20% 점유율은 똑같은데 A 회사가 그 굉장히 그 메가히트 신제품을 딱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점유율이 굉장히 변할 것 같습니다. A 회사의 점유율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고 B 회사 점유율은 이제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이때 EV EBITDA가 A 회사가 10이고 B 회사가 5다. 그럼 B 회사의 주가가 A 회사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회사부터 성장성이 다르니까. 네네. 사실 이제 그런 관점인데, 자,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증권사에서 말하는 이 제약사가, 여기서 대상으로 한 제약사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장성이 큰 회사입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성장성이 큰 회사거든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단지 그냥 중소형 제약사라고 해서 다른 거하고 똑같은 PER을 적용했고, 똑같은 EV EBITDA를 적용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증권사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성장률을 무시하고 밸류에이션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목표가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목표가를 우리가 스스로 계산해 봐야 되는데,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렇게 PER이나 EV EBITDA 대비해서 자기가 요 정도, 이 회사는 요 정도 성장성이 더 좋다 해서 스스로 프리미엄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고, 자, PER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PER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 정의는 아는데, 사실 완벽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보면요. 제가 보니까. 근데 PER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그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주 평가에는 전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미래 성장성이 좋은 기업은 아무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기 때문에
PR이 항상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성장주를 놓고서 PR이 얼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보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PR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이제 PR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되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PR 가지고 자꾸 성장률을 평가하면 대박 종목을 놓치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가장 저는 좋은 거는 SOTP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제 왜냐면 SOTP 방법은 그 애널리스트가 그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도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애널리스트가 성장성을 자기 뜻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근데 이런 밸류에이션을 산출하려고 하면 해당 기업이나 해당 그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적합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애널리스트들한테 맞는 방식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저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방법인데 피터 린치가 제시한 밸류에이션 방법이 성장주에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터 린치는 이제 공정하게 평가한 회사의 PER은 회사의 이익 성장률로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PER이 15다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15라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펀드에 편입한 종목을 고를 때 항상 이 방법을 자기가 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평균 성장률이 12%인 회사가 PER이 6이다. 그럼 이제 이거는 굉장히 싼 거죠. 사실 이런 방법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피터 린치의 정의대로 어느 정도 연평균 성장률에 비교를 했을 때 당장의 PER이 좀 적은 거 그런 위주로 좀 더 얘는 성장률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네요. 제가 또 질문 드릴 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파두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뭐 책에도 쓰셨고 워낙 또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하셨던 종목이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시고 좀 되게 좋게 보셨던 종목들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는데 얘가 또 특별한 단기 아직 때문에 많이 떨어진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도 더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는데 얘는 상대적으로는 좀 아쉽다 보니까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이런 우려감을 표명하실 것 같은데, 지금 냉정하게 파두의 상황이 어떠한지, 앞으로 좀 전망은 확실히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게 보고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뭐 다 아시다시피 파도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박살이 나면서 이제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이, 저는 이제 실적이 왜 박살이 났는지 사실 그 원인을 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파도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파도만 그냥 일주일 정도만을 하여간 파도만 생각하면서 약간 그 이렇게 파헤쳤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일단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알아낸 걸 잠깐 말씀드리면, 그 실적 하락의 원인이 구조적 이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한 단기적인 그런 요인인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경쟁력 상실이면 팔아야 되고요. 일시적 요인의 매출 하락이다. 그러면 이제 싸졌으니까 더 사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그 절대 제 생각이 옳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일시적인 문제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폭락을 해서 주식을 조금 개인적으로 더 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3분기 매출이 박살이 난 이유는 첫째는 낸드 가격의 하락입니다. 낸드 가격이 뭐 안 좋았다는 건 삼척 종사도 다 아는 얘기고요. 낸드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최종 소유처인 이제 메타에서 발주를 늦춘 겁니다. 발주를 늦추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낸드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계속 발주를 늦추면서 그냥 그러고 있기 뭐하니까 동시에 AI를 위한 그런 고속 컴퓨팅 그 셋업을 위해서 리테일링 수정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리테일링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 3분기에 리테일링 작업을 하면서 아예 부품 구매를 당분간 중단했었습니다. 실적이 박살이 난 두 번째 이유는
그 챗 GPT 이후에 GPU 구매가 이제 사실 굉장히 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GPU 구매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자금도 그쪽으로 이제 돌려놓고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낸드 발주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SSD 컨트롤러 매출 자체가 없었던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실제 수출 데이터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SSD 수출이 없었어요. 2분기하고 3분기 아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SSD 컨트롤러가 3세대에서 이제 4세대, 5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주요 매출이 3세대였는데 이제 3세대 제품이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 매출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과도기였다는 거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외부 환경에 의한 그 일시적인 것이고 구조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회사 경쟁력 하락은 아니다. 사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드 투자자로서 하나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하고 파드 두 개밖에 없다. 사실 그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파드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하고 파드밖에 없다. 사실 이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거든요. NH증권 사장님도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파드밖에 없다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 AI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성능 5세대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I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고도화해야 되는 이런 빅테크 입장에서는 고성능 5세대 제품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파드 제품을 안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 성능을 보면 파드 제품이 읽기, 쓰기, 전력 효율 면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압도적으로 앞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드가 어떤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지 이 클라이언트들을 한번 보면요. 자, 메타 플랫폼스 글로벌 빅테크하고 거래를 하고요. 아마존하고도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말에 아마존에서 이제 사용할 스펙을 받기로 했고요. 이 스펙을 받아서 테스트하고 조율하는데 3분기가 걸립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제 내년 4분기부터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로 추정되는 이제 글로벌 탑티어 우주 산업 기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게 이제 그 위성은 제품상 굉장히 고립된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최저 수준의 저전력, 저발열 모드의 SSD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이 파드 제품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독점 계약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메타, 아마존,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로 추정되는 글로벌 탑티어 회사와 우주 계약을, 우주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이제 또 거래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SK 하이닉스하고 메타하고만 거래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신규 컨트롤러 사업 고객 한 개사가 추가되었고, SSD 사업 고객사 두 개사가 추가되었다고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밝혔거든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자, 글로벌 낸드 메모리 5대 업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는 경쟁사니까 빼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요 3개 회사하고 이 3개 회사 중에 1개 회사가 또 새로 거래를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여기 이 회사가 자사의 낸드에다가 파드 컨트롤을 붙여서 빅테크에 이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런 그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키옥시아, 마이크론을 통해서 이제 빅테크와 다시 다른 빅테크죠.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파드 제품이 빅테크하고 공급을 이렇게 계약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제품의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제가 5세대 제품 없어서 4세대를 갖고 왔는데 보면은 성능이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돼요. 보면은 다. 그렇거든요. 제품 성능은 이제 읽기하고 쓰기인데 제품은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빅테크들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품 전력 효율입니다. 그 SSD 성능이 최근에 이제 급격히 발달됨에 따라서 소모하는 전력 역시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 전기료를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전기료만 매년 3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전력이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발열입니다. 최근 발열이 문제가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SSD 전력 소모량이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원체 작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그 고성능화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7배나 발열량이 7배나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게 그 SSD가 CPU나 GPU만큼 이렇게 열을 발생시키는 부품이 됐고, 그래서 이 열을 발생시키면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열량이 많다 보면 CPU 성능이 저하되고 많은 부하가 걸려서 CPU 처리 속도가 느리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열. 사실 이건데 발열도 보면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이게 효율 높고 소모량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들이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뭐 이렇게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대표님 이 SSD 카드 관련돼서 시장 경쟁 강도는 좀 강한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세대 제품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경쟁 강도 강한데,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3세대 제품보다는 이제 이 5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세대 제품은 아직 제대로 만드는 데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세대 제품이 차츰차츰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성능 5세대 제품은 만드는 데가 별로 없다. 예. 지난번에 사실 이게 파도가 떨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실적보다도요,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끊겼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하한가로 바로 떨어진 게 아니고,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 발표가 나고서 그 다음날은 이렇게 처음에 한 10몇 프로 떨어졌다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 7% 하락 이렇게 됐다가 어떤 매체에서 기사를 하나 냈는데 뭘 냈냐면 하이닉스와 거래가 끊겼다 이런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1시 10분인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하한가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실적이 안 나왔던 것보다도 이제 그 하이닉스와 거래가 끊겼다 이거였는데, 그때 근거로 이렇게 사용했던 게 뭐냐면 하이닉스의 매출이 없었다 3분기에.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끊겼는데, 마침 그때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하이닉스에서 뭐 이렇게 SSD 컨트롤러를 만들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는 자사의 SSD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이다. 사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이제 그런 기사를 사실 쓴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SSD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같이 이제 부품을 다 같이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랜저 같은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처음에 부품을 같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타에 있는 거를 그랜저에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품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셋업을 해놓으면 계속 이제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 5년 정도는. 사실 그런 개념이라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매출이 하이닉스에서 발생되는 시기는 3년 후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선 뚫어야 되고 거래선하고 이런 테스트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요. 뭐 이런 것들 절차를 밟으면 한 3년 걸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체는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돼서 그런지 이제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불안했던지 하여간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사실은 발생되지 않고, 일단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세대 제품이 메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제 메타에 계속 이제 점차 물량이 늘어나면서 들어가게 된다.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한간에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려감 중에 IPO를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이 IPO 할 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었는데 경영진이 과연 작년 실적에 대한 부진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게 과연 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뢰 회복이죠.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 매출을, 그러니까 그 2분기 매출을 알았을 거 아니냐. 그쵸. 그럼 2분기 매출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IPO라고 하는 건 모든 게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계감사를 받은 숫자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안 되고 공식적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은 숫자를 얘기해야 되면 회계감사를 일단 받아야 되는데 회계감사라고 하는 게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숫자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데가 6월 말에 예를 들면 6월 말에 딱 2분기 실적이 끝나잖아요. 2분기가. 그러면 7월 10일 되면 비공식 숫자는 다 할 겁니다. 자기네가 매출이 얼마나 하고 발표 안 하잖아요. 왜냐? 그 비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만 발표하면 굉장히 혼란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매출 갖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PR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익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출이 얼마가 났는데, 그래서 이게 이익이야, 적자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를 할 때는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되고, 모든 재무제표를 한꺼번에 발표해야지, 이것만 딱 발표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비공식적인 걸 발표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확실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대표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좋아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사실 또 주가가 또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회피하고 나는 또 내 거 할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또 워낙 사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대표님께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정답은 없긴 하겠지만 정답이 없죠. 예. 그래도 계속 서치하고 공부하신 내용을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계속 공유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대표님을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여간 드리는 이 파드나 이런 것들 말씀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절대로 매수나 매도하고는 추천은 아니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이 부자 TV 보시는 이 분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항상 뭐 투자는 본인의 판단 기준 하에 하는 거니까 대표님께서 오늘 또 설명해 주신 내용은 모두 다 또 대표님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참고 정도로만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대표님이랑 이렇게 또 오랜 기간 같이 한번 촬영해 봤는데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새해가 됐는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투자하시는 성과 올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부자 TV 굉장히 좋아하는 애청자로서 이게 이 수빈 쌤 그 실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니까 하여간 믿고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에서 반드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성장주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주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투자하실 분은 또 다른 성장주만의 다른 속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성장주 패러다임은 성장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천백만 대표님 모시고 또 제가 유난히 또 좋아하는 구조적 성장주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전반적인 또 대표님만의 노하우 인사이트 전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